두 번째 세션인 과학기술 분야별 국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첫 번째 세션에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해서 현장 실무자들의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조영래 박사님께서도 그 기관 연구기관 간의 어떤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세션을 통해서 실제로 분야별로 어떠한 협력의 성과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론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상협 소장님이십니다. 이상협 소장님께서 잠깐 발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IGT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국가녹색기술 정책 수립과 국내외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상협 소장님 발표에 이어서 조부승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 센터장님,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키스티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조직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김필호 책임연구원님,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굉장히 긴 프로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걸 다 소개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것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인 우리 이상협 소장님께서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많던 국제협력으로 지금 누가 무엇을 협력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상입입니다. 네, 녹색기술연구소는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GTC였습니다. 그래서 녹색기술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 근데 제가 3년 전에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센터 그랬더니 이게 어디 회사 센터인 줄 자꾸 많은 분들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냐 뭐 SK냐 뭐 어디냐 이렇게 자꾸 물어갖고 안 되겠다, 우리도 국가다 그래갖고 앞에 국가 붙이고 녹색기술연구소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티튜트도 집어넣고 내셔널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GDC가 NIGT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협력으로 이제 뭐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우리 박 교수님의 요청을 받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읽었던 박안서님의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소설이 그 박안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거 회고하는 소설인데, 뭐 너무 유명해서 읽기를 읽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뭐 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소설이 전개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득 생각나서 그 많던 국제협력을 누가 다 먹었을까 이렇게 그냥 하려다가 그건 좀 너무 그래서 그냥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막 바꿨는데 오히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많던 국제협력 누가 다 먹었을까 이게 더 직관적으로 팍 와닿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녹색기술연구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딱 1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출연연 23개 중에 가장 젊고요, 가장 작고 서울에 여의도에 있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전세살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전세살이를 할 것이냐, 대전에서 자가를 가질 것이냐, 우리 직원들은 그걸 갖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세는 비싼 서울 전세살이를 하자라는 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셔널 인스티튜트 그린 테크놀로지 녹색기술연구소가 영어로 저렇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우리는 나이트다, 기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입니다. 나이트, NIGT 나이트 오브 클라이밋 체인지 오브 나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장난인데요. 그냥 우리 NIGT를 좀 알리고 싶어서 NIG 나이트에다가 나이트를 엮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장님들께서 우리 연구소를 부르실 때 나이트로 부르십니다. 아예 이 밤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연구소는 국제협력하고 정책개발 이렇게 두 개가 딱 롤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10주년 비전 선포식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기관 두 개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쪽은 KDI를 쫓아가서 기후기술 쪽에 탄소 몇 프로 절감, 탄소 중립 관련된 경제 성장률 몇 프로를 KDI가 발표할 때 옆에서 발표하는 기관이 돼보자. 그리고 국제협력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우맨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아까 국제협력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기관장을 오면서 제일 많이 주문했던 게 왜 자꾸 제안서만 쓰냐, 그 프로포절만 쓰냐, 왜 하지 말고 그걸 뭔가 좀 공적 자금을 엮여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넣어봐라라고 하고 압박을 엄청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글로벌 협력 센터장 하신 분이 제 압박을 못 견디고 GGGI로 이직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오늘 여기 우리 글로벌 협력 센터장님도 와 계신데 3년 내내 글로벌 협력 쪽에 딱 하나 주장했던 것은 프로포절, 제안서, 공적 자금 엮어서 사업까지 가는 뭔가 이 흐름을 우리가 하나만 만들어봐라라고 끝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어코 2개 만들어냈습니다. 2개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제 뒷장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참 지고지난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장이 하도 인사평가 막 나쁘게 준다라고 협박을 했더니 꾸역꾸역 엮어서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협력에 저는 뭐 아까 박사님들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에서 6년, 키스트에서 25년, 연구재단에서 4년 반, 그리고 기관장 3년이라는 연구 관리, 연구 수행, 국제협력, 정책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그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그냥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협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주고받기라고 저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기입니다. 그 받고주의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먼저 줘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협력의 가장 중요한 거고 영어도 give and take고 take and give라고 미국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제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협력은 무상 원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45년부터 60년도까지가 무상 원조를 받았고 60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유상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도에 월드뱅크에서 원조 대상국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하고 2009년도에 OECD 안에 DAC라고 해서 원조금을 줘야 되는 명단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2009년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주고받기에서 받기는 없었고 주고의 국제협력 시스템이 쭉 진행되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만들어져서 이게 미러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러클까지 갔느냐 보시면 돈을 엔화든지 달러든지 받았는데 돈이 다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보였습니다. 근데 안 된 나라는 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돈이 보여서 이 돈이 결국은 미러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국제협력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 그리고 공여국으로 2009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연조 금액은 약 130억 달러, 요즘 돈으로 가치로 환산시키면 약 70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나라가 경제 G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는 주고받기에서 받기만 하다가 이제 2010년부터 15년 동안 이제 주는 전략을 드디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밑에 1961년, 54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란 누구냐?
이게 누구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61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한번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주고받고라는 그 틀을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학습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있죠. 독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전략을 만들어낼 때 가장 잘 만든 좀 치밀하게 잘 돼 있는 나라 두 나라 그러면 일본, 독일 이렇게 두 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박강 교수님께서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협력 전략 지도를 만들 때 도움을 받은 나라가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아델피와 부포탈 연구소 두 곳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원전은 그랜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랜트는 조건이 없죠. 그리고 유상차관은 로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조와 차관과 국제협력은 엄밀히 잘 따져보면 다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G10이 됐으니까 국제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국제적 선도가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받는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주는 협력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아직.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우당탕탕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하는 게 일본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좀 기분이 좀 완전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1974년도에 24조 해서 저게 국제협력과 관련된 돈인데 일본의 전체 예산의 2.24%입니다. 우리나라 1991년도에 넣었는데 현재 작년 예산이 677조입니다. 거기에 6조 딱 1%입니다. 그래서 규모나 역사나 시간적 경험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일본을 좀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뭐 일본에 굴하자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제가 일본에 6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은 참 멍청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돈을 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주는데 아무 뭐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저기 왜 주판 안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느낀 게 뭐냐 그렇게 멍청하게 돈을 투자한 결과 보시면은 브랜드별 동남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뭐 동남아 나가 보시면 다 아시죠? 혼다 도요타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깔아놓은 거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수소와 관련돼서 태국의 국제협력 전략 저희가 로드맵과 기본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태국에. 근데 거기에 태국에 가보면 파타야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수소 그린 수소 생산 실증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견학 가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도요타 자동차에서 한국 사람이 견학 간다니까 안 돼라고 해서 딱 출입 금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국 사람이 보기에 멍청하게 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저렇게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을 뭐 다 가져가고 저런 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1890년대 일본어 드라마를 쓴 오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저기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저 여자 배우가 굉장히 힌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이 송씨 남매 때문에요. 송혜교하고 송 잘생긴 눈썹 시커먼 이 두 사람 때문에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나라가 뒤집혀갖고 보시면 자 근데 아직까지 자동차는 안 뒤집혔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시면 해외 드라마, 해외 예능, 해외 영화를 봤을 때 한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바로 미국 뒤에 쫓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 일본은 그나마 꾹 참고 정말 꾹 참고 바보 같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인프라를 팍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그 송씨 남매가 뒤집어온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국제협력 전략을 이걸 발판으로 해서 거꾸로 문화로부터 산업으로 엮어가는 역전략 국제협력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남아시아의 이 한국 제품과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직 미미합니다. 근데 일본이 아직까지 꽉 잡고 있고요. 보시면 근데 이거는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앞선 해외 투자를 했던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게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깔아놓은 공업 전략에서 조금씩 저희가 새로운 국제협력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뭐를 타고 가서 우리나라 공업 기술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까 송씨 남매가 했는데 1인당 GDP가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근데 총 GDP는 아직까지 일본이 2배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1인당 GDP는 저희가 그나마 일본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젊은 분들께서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전문가,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께서는 저 그림이 일부러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까 앞섰던 거를 이제는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송신남매가 큰 역할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는 전략에서 주고받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기브 앤 테이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금 K-팝이 지금 막 난리인데요. 거기다가 그랜트와 론이라는 제도를 한꺼번에 엮어서 이코노미와 인더스트리까지 연결시키는, 그리고 최근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시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 강국이 되고 싶었다. 경제 부국도 아니고 군사 부국도 아니고 문화 강국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옷에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한번 엮어서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국제협력 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이게 결론입니다. 그만큼 국제협력은 근면설질 똑똑한 한국인들이 활용하여서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에서 여기 오늘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관련된 분들께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면 그 새로운 싱하를 만들어 주시는데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받는 국제협력 전략으로서는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가 쭉 있었다. 그리고 연수생을 초청해 받았다라는 것에서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의 시점이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고요. 제안서를 굉장히 잘 쓰는 단계고 동남아국에서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의 친화도를 높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제안서가 월드뱅크나 공적 자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뼈대가 훌륭한 집이 되는 것, 그리고 연수를 받은 한국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산업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틀에서 좀 이제는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사례인데요. 하나가 국제협력 추진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했는데 잘된 점이 뭐냐? 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의 기후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저것보다 아쉬운 점을 많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주관기관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인지 용역인지, 성과의 활용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아세안, 요게 제가 압박을 걸어갖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이렇게 해서 결국은 AKCF에서 아세안 협력기금까지 해서 1년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잘된 점은 단편적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결국은 10몇 년 넘게 해서 딱 엮어 들어갔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 다국가 사업으로 저기 아세안이 10개국입니다. 저 쌀을 먹는 10개가 묶인 게 아세안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국가 사업으로 국가별 개별 경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협조의 정도가 너무 다릅니다. 라오스와 태국이 다르고 인도네시아와 또 어떤 나라가 다르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실증으로 가라 그러는데 실증이 가면 기술이 들어가면 돈이 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쯤면 개도국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잘된 점은 뭐냐면 국가기술정책연구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렇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원 사업 간 재원이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연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수원국과의 관계와 기술 보유 기관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업의 중요한 강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보시면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 레벨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 맞춰서 투자되고 경제성을 뽑고 뭔가 성과물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주고받기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협력 전략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15분 박경희 교수님 밉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15분 진짜. 아까 혀 씹을 뻔했습니다. 말하다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굉장히 어수선했는데요. 좀 이따가 토론하실 때 의문, 반대, 비난, 공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혁 소장님 참 감사합니다. 받는 협력에서 주고받는 또 전략적인 협력으로 우리가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저는 사실 기후 에너지 환경 녹색 분야의 이야기를 주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특별히 이제 환경 분야에서 잘된 점, 또 아쉬웠던 점들을 잘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을 텐데요.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승 센터장님이시고요. 조 센터장님께서 글로벌 연구망 협력 20년의 성과 과제, 글로벌 연구망 협력을 20년 동안 진행해 오신 그 경험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데 말씀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저희 과학기술연구망 맡고 있는 조우승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다가 이 혀를 씹을 뻔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 20몇 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가능한 핵심적인 위주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할 수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스티 얘기가 앞 세션에도 일부 나왔는데 뭐 NTIS 포함해서 데이터온, 사이언스온, 사실 저희가 데이터 부서가 그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도 많고, 예, 말씀하신 성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슈퍼컴하고 저희 연구망이 있는데 저 연구망을 말씀드릴 거고, 사실 앞 세션 저도 사실 의도치 않게 제가 앞에 회의가 좀 연기돼서 지금 좀 일찍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 부분부터 저는 1분 정도 쓰려고 생각했는데 벌써 1분이 지났네요. 저희 사업이 한 연 4년 이상 S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기관에서 가장 크게 예상 삭감을 당했을 거예요. 인프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국제협력 포함해서 국내 R&D에 대한 그 성숙도가 높아야 사실 국제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체질이 허약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협업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2005년도에 제가 키스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제가 입사할 때부터 국제협력을 했습니다. 그 국제연구망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까지 각 나라의 국제협력 하는 것들과 같이 하다 보니 그들의 생태계를 좀 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 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부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라서 저희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사실 지금은 계속 나왔던 데이터 기반의 과학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의 과학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오픈하고 어떻게 가져가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인데 사실 앞 세션에서 약간 빠져있는 주제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것 같습니다. 오픈이 잘 안 되고 가져가는 게 잘 안 된다. 사실 핵심은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오픈하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인데 어쨌든 사이언스 분야는 굉장히 많은 오픈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도 그 입자 가속계에 대한 실험도 하고 있고 뭐 블랙홀도 촬영했고 사실 이제 이걸 말씀드린 게 다 저희 연구망 위에서 이 글로벌한 협력을 하셔서 만든 성과들이라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AI죠. 사실은 AI가 중요한데 사실은 기존에 AI 지금 정부에서 GPU 데이터 센터부터 엄청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데이터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소버린 하려면 데이터 소버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얘기를 누군가 잘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스위스 선 입자 가속기가 어쨌든 이 실험이 사이언스도 변경시키지만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한 그 메일이나 특히나 웹 시스템을 보면 그게 네트워크쟁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과학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거든요.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실제 많은 부분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아마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모르실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촘촘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인데 저희 한국 위치가 저 빨간색입니다.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간이 북미고요. 오른쪽이 유럽입니다. 사실 이게 스파게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뒷단에는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이 사이언스 콜래보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전 세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냐? 사실 저는 이제 국가 연구망을 하기 때문에 국가 연구망은 인터넷과 차별되게 연구자들이 필요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렇게 대륙 간 연동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거를 관장하는 곳이 GNAG라는 그룹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GNAG 그룹의 리더십 팀의 아시아 태평양을 대표해서 5년간을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쓰는데 사실 아까 주고받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라 아주 평등하게 공정하게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GNAG 멤버로 사실 꽤 많이 5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사실은 이 연구망이라는 게 연구자를 위한 네트워크인데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 간의 네트워크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인프라지만 사실 협력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사람 간의 협력이 거의 다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 전 세계 CEO들을 네트워크 관련한 국가연구망 국가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아에서는 저 혼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시아에서의 콜래보레이션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콜래보레이션하는 네트워크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고 이 커뮤니티가 뭘 하냐 그러면 사이언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특정한 고에너지 물리나 기상기후나 첨언누리자 같은 파트너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네트워크의 중간에 이 미디어이터나 콜래보레이터 입장도 저희 네트워크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에판이라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고요. 물론 중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꽤 다양한 저희가 사이언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력파 검출이나 힉스 입자의 발견, 블랙홀 촬영, 신약 개발, K-스타, 전파망이 다 있는데 저희가 이걸 제가 20년 동안 지원하면서 국내 사이언티스트 분들, 연구자분들 느낀 점은 국내 연구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작은 인력에서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슈는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작아요. 왜냐하면 이 인력 풀상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론 그 대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연구자분들 정말 우수하시고 정말 잘하시는데 그 커뮤니티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슈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사실 약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 공연 간의 협력도 합니다. 사실 이건 이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하고 같이 한 건데 전 세계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꾸며서 한국, 스페인, 그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해서 사이버 공연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여기 KI 빌딩에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이버 공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아마 동영상이 조금 있으면 틀어질 수도 있을 텐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컨셉이 저기 그 체코에서 연주를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한국에 있는 연주자와 브라질에 있는 연주자와 같이 이제 춤을 추면서 그거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같이 춤을 추는 걸 사실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걸 하려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부터 지터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악가 예술가들은 이 지연 시간은 굉장히 민감한데 그거를 보정하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망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망을 하려면 기존의 상용망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하고 한 6개월 동안 네트워크를 셋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운 좋게도 저희 KIRD에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연구망을 통해서 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하는 성과들과 과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망 얘기는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연구망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자료는 전용망이고 국내망, 국제망부터 해서 전국에 한 200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아마 녹색 연구소는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시안 사업도 지금 인도네시아 나가는 저 슈퍼컴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도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망은 사실은 아까 녹색연구소가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사업은 35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프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모든 연구망에서 국가연구망 하나씩 운영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제가 이거 장표를 만드는 이유가 AI 고속도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그러니까 AI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는 저희 키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들, 그다음 슈퍼컴 센터들, 그다음에 AI 센터들, 데이터 센터들 다 묶는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미 AWS나 NHN이나 저희 연구망을 통해서 쉽게 다 접근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중요한 건 그 아까 데이터 소버린 제가 얘기했는데 유럽에서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AI에 이렇게 GPU 투자할 때 유럽은 데이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는 모든 대륙에 직접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올라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방향이 하나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하나는 북미를 통해서 갑니다. 근데 유럽 입장도 보면 북미한테 너네 우리 데이터 보지 마. 우리는 전 세계하고 다 연결할 거야.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은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오기 가장 힘든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북극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일본과 저희 한국은 저희가 조금은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은 이유가 사실 전 데이터 확보와 그런 데이터로 확보한 데이터를 연구자분들이 쓰게끔 하는 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이 케이블은 북극을 지나는 케이블인데 이 해저 케이블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생태 정보를 다 또 취합할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상 기후물리학자들은 필요로 하고 얼마 전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사실 이슈가 있어서 저희와 같이 협력을 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망은 사실 국제 협력을 지금 주제라서 저희는 사실 다른 연구망과 대등한 수준의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 유럽, 아시아 북미와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해저 케이블에서 저희가 100기가 라인을 인앱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계속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은 하고 길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륙 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백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협력이 어떤 협력이냐면 저희가 하나의 루트로 100기가에서는 이런 그 해저 케이블을 구하면 다른 나라의 그 해저 케이블하고 같이 서로 상호 백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한 상호 협력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얼마 전에 한중일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우스운 시나리오긴 한데 한중일도 이미 네트워크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네트워크를 다 일본에서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국가의 이슈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가연구망이라고 해서 가끔은 국가를 대표해서 협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정기 사항에 가끔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한중일이 같이 MOU를 못했습니다. 사실
35년 동안 협력을 하고 있는데 MOU를 못하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저희 중국에는 아까 말씀한 카스, 차이니즈 어카데미 사이언스망과 일본망과 한국망이 이제 상호 이제 완전히 오픈해서 협력하기로 사실 MOU까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연구자분들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에 왜 그렇게 했냐면 중국에 최근에 큰 사이언스 프로젝트인 이터 프로젝트, 행유화 프로젝트, 그리고 SK라는 전문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사실 중국의 지금 글로벌의 협력 파트너 입장에서도 메인 파트너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도 이런 데 넘어가고요. 저희 이제 국가연구망이라는 게 사실 이 한 장인데요. 저희가 네트워크적인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 분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적인 플랫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 이게 콜래보레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는 미디어이터도 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도 하고, 가끔은 저희도 지금 스위스 720대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공동 연구 개발로 가끔은 일반 인터넷에 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프론티어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가장 저는 강한 기능이 베리어 브레이커입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망에 들어가면 그 허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순간 협력하고 데이터가 오고 가고 가끔 배려를 저희가 낮추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브레이커가 되기도 하고 이네이블러가 되기도 합니다. 거의 다 됐죠.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보면 그 코어포레이션, 협력에 대한 오피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유럽 중에 콜래보레이션과 릴레이션 오피스를 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유럽이거든요. 북유럽에 있는 이 나라가 한 4개 나라가 같이 하는 연구망이 있는데 그게 노르웨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라르 피스라는 분이 제 친구이기도 한데 공식적인 직함이 릴레이션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망이 관계를 만들고 또한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능하게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보면 저희는 국내에는 이런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좀 문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거 하나는 기존에 이런 협력을 개인이 감당해 왔습니다. 저희 출연을만 보더라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사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협력을 저희가 온전히 저희 과제에서 아니면 기관 내에서 온전히 조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이나 시스템이 대응해야 되는데 저희는 국내는 아직까지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가장 제가 보기에 좀 큰 이슈라 할 수 있고요. 제가 사실 아까 첫 시간에 하다가 조금 제가 메모를 조금 해놓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는 계속 저희가 국제 과제, 저희도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제를 만들려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출연을 하는 대부분이 글로벌 협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아까 뭐 블랙홀을 발견했던지 뭐 그런 프로젝트는 출연을 보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유 사업이 이미 국제 협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 협업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예산은 투여 안 되고 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걸까? 아까 그랬죠. 프로포즈만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내셔널한 레벨에서 각각 레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저희가 출연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예산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거를 온고이 지신해서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2분 초과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부승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다가 실제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를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게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글로벌 연구망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범용 기술의 어떤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과학기술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이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해줬고 또 국제협력 자체로 온전하게 목적에 따라 맞춰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뭐 프로포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 자체로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원래 의도대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 100%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강연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호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김필호 박사님께서는 신약개발 국제 공동 연구 사례 및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김필호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신약 개발 연구에 대해서 항상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신약 개발의 구체적인 이제 사이언스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한국화학연구원에 온 이래로 이제 뭐 꽤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온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은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이제 처음 앞 단계부터 임상 단계까지 포함하는 뭐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 그런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꽤 앞 단계에서 신약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연구하던 그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그 기업에서 이제 최근에 임상 1상을 승인받는 이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런 연구 과제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화학연구원에 제일 먼저 입사해서 그 처음으로 수행한 국제 공동 연구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한 3년 정도 수행을 한 그런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NIH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글로벌하게 매우 잘 알려진 기관이고 그 NIH에 서 연구한 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TB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그 결핵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고 이제 결핵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약 개발에서 뭐 그 대박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의 결핵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과제를 지원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화학연구원 내부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을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유럽에 있는 EU 오픈 스크린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체코의 UHK라는 대학과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기획을 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관이고 이제 NIH에는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거의 30개 정도가 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기관이 NIAID입니다. 근데 그 기관과 이제 제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기관에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그림에 그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 디렉터 분이 84년부터 22년까지 그
엄청 오래 그 디렉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계신 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했고 이제 이분이 그 코비드 19 때 유명해진 게 이제 트럼프하고 맨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나중에는 좀 너무 트럼프 주장만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바로 밑에 그림 보면은 이제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역시 이제 결핵 신약 개발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 개발에 뭐 항암제나 뭐 그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가 아니라 결핵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신약 개발하고 약간 그 연구의 최종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연구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화학연구원이 주축이 되고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ITRC 이렇게 세 기관이 참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NIH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매달 이제 텔레컨퍼런스를 하고 연해서 한 2번 정도 상호 방문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NIH에서는 이제 펫시티라는 그런 매우 비싸지만 아주 유용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임상 연구를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그 연구재단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국제 공동 연구를 하면 항상 그 포함되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교류라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인력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리퀘어먼트를 채우기 위해서 인력 교류를 해야 되는 약간 뭐 아쉬운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국제 공동 연구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핵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이게 인류 복지 향상이나 뭐 개발도상국 환자를 그 염두에 두고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신약 개발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미국에 있는 TV 얼라이언스 비영리 기관과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는 특히 이 TV 얼라이언스에서 저희가 2.7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제 공동 연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렇게 연구비를 주는 대신 뭔가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진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 이런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그래도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역시 그 결핵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뭐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그 연구비를 받는다는 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이제 뭐 제가 연구자인 제가 직접 이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의 뭐 그 선구자처럼 막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뭐 약간의 뭐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연구에 더 전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뭐 이렇게 할애하는 뭐 그런 약간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개발 연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핵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류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IP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기관의 운영진께서는 이제 IP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원래 TV 얼라이언스에서는 몇 년을 계속 지속하고자 했었으나 그런 이제 경영진과의 그런 IP 이슈 때문에 안타깝게도 1년 하고 그렇게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비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 뭐 그럼에도 뭐 좋은 논문도 내고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내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마련한 그런 연구비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기획 연구라고 해서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850만 원 정도를 이제 연구비로 할당해서 그 어떤 상대 기관하고 그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이제 저 화학연구원에서 수주받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VIB라는 기관하고 이제 그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VIB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유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NIH와는 다르게 이제 국제적인 명성 측면에서 보면 뭐 NIH만큼은 그렇게 명성이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결국 이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신약 개발을 하려면 어떤 타겟을 연구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그 논의거리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타겟으로 공동 연구를 할지 그것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는 왠지 뭔가 글로벌 수준의 기관이 뭐 연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런 약간 그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나 국내 공동 연구나 똑같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대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뭐 국내든 국제든 상관없이 풀뿌리 과학,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풀뿌리 과학 차원에서 그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원내에 이런 측면에서 그 원내 운영진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제 결국은 설득을 해서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를 1억 원을 그렇게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공동 연구를 이제 VIB와 같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 국제 공동 연구도 신약 개발 과제이다 보니까 그 IP 이슈가 중간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결국은 또 IP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동 연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화학연구원의 컨트리뷰션을 인정해서 어떤 지분에 대한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매우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신약개발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이제 그 IP 이슈, 그 다음에 그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내 기획 과제로서 이제 독일 EU 오픈 스크린이라는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 유효 물질이 필요한데 그 유효 물질을 찾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유럽 지역에 서비스를 해주는 그 기관과 이제 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기획을 해서 그 유럽에 있는 한 기관을 선정해서 그 공동 연구 기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기관이 이제 그 UHK라는 체코에 있는 체코 전체에서 한 4위에서 6위 정도 되는 그런 순위 랭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UHK를 오늘 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제가 이제 원내의 운영진을 설득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 설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상대 기관의 그 연구자가 그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특정 분야 여기서 말씀드리는 HSD10이라는 타겟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수준의 그런 연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공동 연구를 했을 때 제가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설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코멘트가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코멘트인데 왜 꼭 체코와 국제 공동 연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 제가 풀뿌리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국내 공동 연구든지 국제 공동 연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그 기관의 그 지명도나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저의 나름의 철학인데 이제 결국은 제 철학이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공동연구에서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상대 기관의 이제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그다음에 상대 기관의 전문성과 저의 전문성을 잘 융합해서 시너지를 얻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국제공동 연구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나라의 연구비가 해외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IP 이슈, 어떤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을 지니는 그런 연구 과제일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도 연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하면 그 국제 공동 연구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필호 센터장님께서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또 협력하셨던 경험, 또 도전 과제, 한계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세 분의 강연 이후에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여기 이 단상 저 끝에 있는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자로 오신 분 두 분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박태정 교수님이십니다. 박태정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교수로 계시고요. 그 전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외국 변호사로 계셨고 또 법무부에서 법률 전문가로도 근무하신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박태정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패널 토의를 부탁드릴 분은 서지현 실장님이십니다. 서지현 실장님은 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VOA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자로 활동을 오랫동안 또 하셨고 KBS 기자, 국민일보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지현 실장님께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박태정 교수님께 7분 이내로 6분이면 더 좋습니다. 7분 이내로 토의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님들께서 공동연구 관련해서 사례로 제시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커멘트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상엽 소장님 그 발표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제가 법 발전학,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지 국가가 발전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또 법무부에서 이제 ODA 국제협력 업무를 아마 담당을 해서 이상엽 소장님 발표랑 좀 관계해서 아마 저를 이제 우리 박경열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발표 패널 요청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 발전, 우리 이 소장님께서도 이제 한국이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씩 컸다, 국가가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인류가 고민을 했고 계속 해왔는데 이제 결국은
역사를 뒤돌아 보니까 어떤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 상당히 결정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한국 우리 그 인공위성 사진에서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밤에 어떻게 똑같이 전쟁 폐허로 망한 국가가 한쪽은 남한은 이렇게 불이 밝게 비치고 북한은 왜 이렇게 어둡나? 결국은 포용적인 제도, 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러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의 발전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인류가 고민한 끝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떠한 제도를 만드느냐 이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고민한 결론의 해답은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만드는, 그 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right institution이라는 표현, right가 적절하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동안 경제 성장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국제 협력, 국제 개발 쪽에서 이제 결론은 기존의 경제 성장론의 결론을 그대로 따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을 하고 개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우리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나라에 맞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 협력, 무상 원조, 유상 원조 등등의 결국은 여기 실무자님들 제 말씀을 다 아마 공감하시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결국 도와주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카피 페이스트가 아니라 그 나라의 현장과 문화에 맞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 제공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실무를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분 동안에 간단하게 이제 법무부 ODA 업무를 맡았는데, 예산이 자꾸 늡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ODA 이제 걔도 우리가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통해서 우리가 설립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나라 도와줘야 된다 해서 ODA 예산이 이제 늘죠. 자, 근데 이제 예산은 담당했는데 이제 박태정 너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도와줘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저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죠? 개도국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과천 법무부에 앉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움을 요청을 안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도국의 정부며 아까 우리 협력하는 단체들의 쫙 이메일을 돌리죠. 그쪽 과장실장부터 약간 그럼 이제 그쪽에서 뭐 코이카도 연락이 왔고 외교부도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법무부네. 자, 우리가 그럼 알겠다. 너희들의 도움을 받긴 받겠는데 제주도에서 만나서 받고 싶다 이럽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명동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우리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개도국에 도와주고 있는 이 ODA가 있으니까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수여국 입장에서는 갑과 을이 바뀐 거죠. 그죠?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넣어서 그들의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들은 이제 어차피 도움을 많이 받는 국가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골라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이 갑과 을이 바뀐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이걸 돌파해서 제주도로 불러오든 우리가 가든 달래면서 그 나라에 맞는 법과 제도를 안착시키는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 이제는 막 온갖 소개를 저희가 한 걸 하면 이제는 이게 지금 아까 이상엽 소장님께서 협조의 정도가 다르고 아프리카에 돈을 넣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랑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는데, 자, 개도국에 이제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묻죠. 그 나라에 필요한, 그 나라의 현장성 있는 법과 제도를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 나라를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조사를 했는데 답이 잘 안 오죠. 자, 근데 어떻게 어렵게 갖고 용역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그냥 묻히죠. 실장 보고가 안 올라오고 국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도와줬는데 가능한 윗선의 보고도 좀 하고 실제로 정책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뭐 그냥 별로 그러고 있고, 우리가 가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좀 보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과적이었던 건 이제 20초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상 FTA가 우리나라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체결했는데,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국제 조약이나 FTA나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산업이랑 연계해서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용역을 주곤하면 혹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비교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몇 안 되는 국가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 혹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상당히 이제 미국이나 EU랑도 비교해서 그들의 ODA, 그들의 용역을 오히려 택하고 우리 거를 이제 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참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동안 살아온 역사를 거기서 비교 우위를 찾아서 최대한 당신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네들의 현장과 문화에 맞는 법 기술이 법과 제도다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가불이 바뀌어 있고 저렇게 그냥 도움을 효과를 우리가 퍼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제공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해서 저들한테 효과적인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스스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우리나라가 누구의 법제도를 참고하려고 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하다못해 논문도 우리 학생들 우리 글 쓸 때 다른 나라 어떻게 했는지 할 때 어느 나라 봅니까? 미국, EU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월등하게 이렇게 커진 나라들은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아직 아닌지도 모르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도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고 많이 이제 컸고, 또 개도국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몇 안 되는 예외적인 국가 중에 하나지만, 아직 개도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나 EU 정도를 보는 선진국의 그런 입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서지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 아까 발표하시던 발표자분들께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그 반응을 듣고, 그 다음에 청중분들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지현 실장님 토론 자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고서와 이 책에만 있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이렇게 현장으로 좀 끌어내주신 카이스트 글로벌 발전센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계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국제협력 실무 맡고 있었던 서지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이상엽 소장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제가 좀 받아서 좀 말을 해보면, 그 많던 국제협력을 누군가 먹긴 먹었는데 누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고, 누구는 먹긴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고, 누군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는,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또는 극소수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 말이 정답도 아닌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있어서 저는 일단 손발, 손끝, 이렇게 그 말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본 시각을 그냥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브레인이나 팔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현장에서는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발전센터에서 굉장히 섭외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녹색연, 그러니까 출연연 중에서도 녹색연이 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화학연이 하고 있는 거, 또 키스티가 하고 있는 거,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기부나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한 통 속에서 놓고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색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책과 기술, 또 재원과 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어떤 복합형의 협력 유형이 있고,
또 키스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집약형 연구, 무조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되는 협력 유형이 있고, 그다음 화학연 같은 경우 뭐 신약 개발이나 또 기계연, 전기 같이 이 기술 유형의 어떤 기술, 시제품, 실증이 필요한 분야의 과학 기술, 이 분야는 이 기술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조율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유형인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을 하나의 제도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먹긴 먹었는데 다 맛이 없고, 그래서 각각의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뭐 신라면 원하는 사람들 신라면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아예 접근법 자체가 이 출연연에 대해서 어떤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건 똑같은 잣대를 주는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세션 1도 참 잘 들었는데, 어느 연사께서 이제 과학기술법제화가 되게 촘촘하다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벨라루스에 저희 3D 프린팅 10편 이 샘플을 보내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뭘 아무리 알아봐도 짧게가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걸 보내려면. 우리 산업기술보안법, 뭐 법령은 다 있죠. 그걸 다 맞춰서 하려면.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벨라루스 그 정보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뭐 아시겠지만 과학 그 협력은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뭐 물론 출연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법령을 어기는 사람이 된 거죠. 법을 따라서 하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령에 맞춰서 하면. 나는 빨리 보내서 빨리 미팅을 잡고 이걸 이뤄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 법을 따라하면 법이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럼 그 법은 어떤 효율이 있지? 어떤 그 규정이 무슨 효과가 있지? 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규정과 제도를 따라해서는 절대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면서 마주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묶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80%는 넘는 것 같아요. 과기부분 안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건 우리 정부의 문제는 아닌데, 정말 기관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자기부상 열차를 기계연구원에 예를 들면 30년 넘게 국가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엄청난 인풋을 들이고,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이제 개도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저희가 공을 들였는데, 정말 마지막 사인 전의 단계에서 대전시에서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미끄러지면서, 대전시도 이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안 하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어그러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국제협력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이 국제협력 일을 하면서 평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뻘짓했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국제협력이 어떤 소용인가? 이게 하나 있고,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국제협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국제협력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건 뭐 키스텝이나 스텝이나 굉장히 많이 하시는 주제인데, 뭐 논문수, 뭐 교류수, 일적 교류수,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종합했을 때 과연 성공한 국제협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다 공유가 안 되는 거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정부에서는 1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주고, 근데 국제협력의 성과를 저희가 그렇게는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 제도적 상황상 이게 바뀌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면,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조금 부끄럽고 낯뜨겁지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우리가 진짜 국제협력을 하고 있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제협력 그 상대기관 연구 책임자 보면은 다 닥터킴, 닥터팍, 닥터리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국제협력을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연구실에서 알던 사람, 내가 가르쳤던 포닥, 우리 연구원에 있다가 나간 분. 상당수의 많은 국제협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재작년 산자부에서
몇백억 원이 이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인 연구자에게 갔습니다. 유수의 대학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이거를 뭐 물론 뭐라고만 할 수 없지만 이게 정당한 국제협력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되고 가장 말단에 있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협력이 무엇을 위한 거고 이게 기술을 쫓은 건지 사람을 쫓은 건지 아니면 나의 그냥 미래를 쫓은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시간이 돼서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먼저 오늘 오신 발표자분들께 한번 더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뭐 이런 의견도 한번 같이 넣으셔서 오늘 저 패널 토의자님께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소장님께서 1분 5분이나요? 아니요 1분. 1분님 혈십을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우리 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협력이 우리가 국제협력이라는 거를 뭐 기간도 짧은 것도 있지만요. 협력을 그냥 모든 국제협력을 협력 두 단어에 퉁쳐서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까 같이 평가 지표도 없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도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서 실장님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 듣고는 아마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력도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고 이제 나눠질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아까 우리 박가영 박사님께서 했는데 전략지도라는 걸 만들어 갖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해서 자랑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R&D 협력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논문 특허도 분석되고 했는데 저희가 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논문 특허 분석을 하면 협력국이 딱 3개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 미국 3개, 딱 3개가 나와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의미 없는 걸 만들어야 되냐? 결국은 아까 그 독일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힘을 빌렸다는 게 거기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갔어요. 정치, 사회, 경제, 외교라는 뭔가 평가하는 이 툴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중국은 맨 끝으로 떨어지고 미국은 중간으로 가고 이 수소 공급에서는 수력 발전이 90%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1등으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17대 탄소 중립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논문 특허 분석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다 하는 17대 분야의 전략 기술을 전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기부에서 잘했다 그래서 엉덩이 좀 두드려 주면서 그러면 개도국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R&D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R&D 협력이 전혀 안 됩니다. 개도국하고는. 그래서 거기선 R&D를 빼버리고 그냥 국제협력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나가 샘플이 이제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 전략이라는 특성도 다 반영이 이게 세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국제협력이 R&D 협력 전략이냐 진짜 국제협력 전략이냐 국제협력이냐라고 하는 협력 그 협력자가 거기 4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협력이 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제는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협력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이름에 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부승 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좀 박찬희 교수님과 서진 실장님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 주셔가지고 공감하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짧아야 되는데 저희 인프라 가지는 협력은 저희 기관의 성과를 낼 때 아까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SCI 유발 논문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실제 컨트롤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아까 노르웨이에서 협력을 얼마나 많이 하냐를 통해서 한다고. 전 그런 기준이 지금 좀 바뀌어야
이 생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사실은 그 해 하더라도 거의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의 성과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알면서도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ODA 말씀하셔서 사실 ODA 하려면 저희는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요.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오는데 경험 공유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분들하고 하는 게 다 저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연구망이 운영하는 경험, 노하우를 다 공유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오히려 우리 인력을 키우는데 더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돈을 외부에 준다고만 하는데 내부에 주는 건 너무 인색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그래서 좀 그걸 좀 바뀌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안입니다. 아까 보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희 키스 감사는 저희 연구망 때문에 저희 원장님이 곤욕을 치르셨는데 뭐 SK, KT 다 뚫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안 정말 그는 챙겨야 되고요. 근데 실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DO에 있는 내셔널 랩하고 AI 관련 협력을 하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협업은 더 이상 하지 마 한국하고. 이게 정말 우리는 그하고 완전 신뢰관계 협력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그래야 AI든 다른 실제 선진국과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슈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선진 시장님이 아까 개인 연구자가 연결되는 거 좀 있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외에는 시스템이 먼저고 그게 사람이 또 붙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부터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를 넓히려면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사실 저는 그걸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연구망이라는 게 사실 제너럴 퍼포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국제 협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 협력을 위한 또 장기적인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보안과 시스템적인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김필호 박사님께서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풀뿌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풀뿌리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을 과학 기술이 어드밴스 되겠다 그런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공동 연구나 국제 공동 연구나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기대 효과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보이면 풀뿌리 과학 그 개념에 입각해서 국내 공동 연구든 국제 공동 연구든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아니면 글로벌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연구비가 국외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바텀업에서 나온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어디 보스턴에서 보스턴을 딱 찍어서 여기랑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DA 관련해서도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이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순수한 ODA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근데 지금 다행히 이후 또 20분, 15분 정도는 티타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또 여기 계신 연사분들 또 패널 토의자분들과 말씀 환담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세션 사실은 국제 협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고 방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협력의 개발, 협력의 발굴부터 해서 또 협력의 평가와 협력의 유지와 운영에 대한
정말 현장감 있는 말씀 또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정책 개발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고생해주신 우리 패널 토의자분과 발표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세션 2를 마치겠습니다.